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펑션 스트럭처의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별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 부분이 조금 걸리고 나머지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CQS부터 해가지고 펠도네스크, 로우 디미터는 이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CQS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텔도네스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얘를 아주 얘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저께 스위치까지 알아봤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위치였어요. 스위치였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뭐 이제 오늘 이걸 좀 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순서. 템포럴 그러니까 시간상의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일이라는 거에다가 어떤 프로세스 그러면서 파일 객체를 넘길 때 이 파일은 반드시 오픈돼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처리한 후에 이 파일은 반드시 클로즈가 돼야 돼. JDBC 같은 거 그러죠, 그죠? JDBC 그러면 커넥션 열고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 얻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걔네들 안 닫아주면 메모리 릭 나서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 나면서 죽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실수하고 오픈을 안 하고 호출하거나 호출한 후에 누군가 실수하고 클로즈를 안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스프링 소스에 보면 뭐뭐뭐뭐 템플릿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템플릿이라는 거에 실제로 적용된 디자인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아니고 스트레이티지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거 스트레이티지 패턴이에요. 이것도 스트레이티지 패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이티지는 여기서 이제 이 파일 커맨드가 될 거예요. 파일 커맨드가 될 건데 파일 커맨드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 여러 가지 구현체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일 커맨드 중에 리드해서 화면에 뿌리는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파싱해서 무슨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경 가능한 부분들을 인터페이스를 뺀 거예요. 그러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 뭐 있겠어요? 그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커맨드를 실행할 때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 커맨드를 실행할 때 그 오픈된 자기가 오픈한 파일을 넘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클로즈가 있겠죠. 또 프로세스에.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실수로 클로즈를 안 하거나 누군가 실수로 오픈을 안 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보면 구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프로세스가 구현이 파일에 오픈하고 이 커맨드에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한테 프로세스 하면서 파일을 넘겨요. 그 다음에 완료되면 클로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파일 커맨드 템플릿에 프로세스라는 거를 콜을 할 때 이 커맨드에 대한 구현체를 제공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지금 어나니머스 인라인 클래스로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얘가 되게 복잡하다 라고 한다면 얘를 별도의 클래스로 빼놔도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래스 my file command implement file command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 메소드를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안의 내용이 작다면 보통 이렇게 어나니머스 이너 클래스로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자바에서 지금 자바 1.7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죠, 그죠? 그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바 외에 다른 언어들 보면 이런 것들이 보통 람다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 있죠. 그런 걸로 되게 이쁘게 표현이 되는데 자바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인텔리제이는 요거를 마치 루비처럼 이쁘게 표현을 해줘요. JDK 1.8부터 지원될 예정인 건데 인텔리제이는 아이디가 지금 약간 좀 꽁수로 마치 자바가 구현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누르면 이렇게 퍼지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템포럴 커플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너네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싸서 제공을 해주면 사용자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CQS는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커맨드는
상태의 변경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의 변경을 유발하려면 무조건 보이드여야 된다, 리턴 타입이. 그 다음에 쿼리는 상태의 변경 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항상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콜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애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커맨드 메서드랑 쿼리 메서드처럼 생겼는데, 커맨드 메서드인데 리턴 타입이 있거나 쿼리 메서드인데 내부 상태 변경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음부터 내가 만든 메서드의 시그니처만 보고 이게 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만든 그 메서드를 다 까봐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되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예? 신뢰에 기반하는 거예요. 신뢰는 I believe you가 아니에요. 나 너 믿어. 그건 애인 간에나 하는 얘기고, 예. 우리가 업무적으로 얘기할 때 신뢰라는 거는 저 사람의 다음 행동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야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CQS라는 게 있으면 모두가 이걸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안 지켜. 예, 그런 사람하고 신뢰가 생기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이디엄이에요. 예, 저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또 위에 걸 몇 개 더 보면 저 이디엄이 괜히 나온 건 아니구나. 옛날 노인네들 말씀 대부분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QS는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쿼리를 던졌는데 내부 상태 변경이 일어나. 그러면 내부 상태 변경 없이는 쿼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쿼리를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매번 플러스 1만큼 한다 그러면 뭐 카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겟 카운트 그러면 겟 카운트가 호출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카운트를 올리지 않고 현재 카운트를 읽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이드용 인크리즈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인티저용 겟 카운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이드 이펙 없이 그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 변경을 가능하는 거고 커맨드는 사이드 이펙을 갖는 거죠. 사이드 이펙은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발언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쿼리는 사이드 이펙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 때나 콜해도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미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값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태값만이 아니라 계산값도 반환을 해도 돼요. 매번 상태값을 다 받아서 내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CQS는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는 값을 반환하면 안 되고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상태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유저라는 게 있어요. 오서라이저라는 애가 있어서 인증을 해주는 애인데 인증에다가 로그인을 하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넘겨요. 그런데 유저를 넘기죠. 네? 그러면 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로그인을 해야 돼요. 네? 로그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로그인을 또 하면 나는 유저 객체 반환받을 필요가 없는데 늘 반환되는 거예요. 물론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늘 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오서라이저의 로그인, 얘는 보이드로. 그 다음에 유저를 얻기 위해서는 오서라이저의 겟유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유저를 얻기 위해서는 얘가 로그인 돼 있다고 오서라이저한테 겟유저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기로 예상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셔라. 그래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상태를 변경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는 익셉션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리턴 값을 갖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보이드로 하고 익셉션을 던지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신뢰를 위한 약속이에요. 근데 CQS는 보면 사실 뭐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웹 어플리케이션 짜면은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서비스 그렇게 많이 구성하잖아요. 근데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콜하고 리절트를 바로 받아요. 메서드 한 번 콜하면 리절트가 와요. 그 다음에 그 리절트를 가지고 뷰를 꾸며요. 그런 코드 많이 보시죠. 그죠? 그 CQS 위반이에요. 그죠? 상태 변경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 번 콜하고 그다음 화면에 뿌리는 걸 얻기 위해서 서비스나 리파지토리를 콜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돼요.
두 번 콜해야 돼요. 컨트롤러가 뒤에 서비스나 리파지토리를 두 번 콜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콜하고 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콜하고 있는 거에서 결과값만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메서드 복사해서 밑에다 하나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중복이 이제 만무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 이펙을 관리하는 약속이니 잘 지키셔라. 근데 이렇게 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럴 때 텔도네스크가 나오죠. 시퀘스를 좀 익스트림하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 예, 커맨드와 쿼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만약에 유저가 로그드 인이면 유저의 execute 커맨드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오센티케이터한테 프롬프트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얘는 지금 execute는 얘는 쿼리 메서드죠. 이지 로그인은. 그 다음에 execute는 뭐야 커맨드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로그인도 아마 커맨드일 거예요. 그럼 쿼리하고 커맨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유저 execute를 하는데 이 execute에서 내부적으로 이지 로그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non logged in exception을 던지는 거예요. 얘는 커맨드니까 리턴 타입은 없으니까. 근데 exception을 던질 수 있으니까 얘를 던지는 거예요. exception을. 그러면 이 else에 있던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죠? 이 로직하고 동치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쿼리가 없죠. 커맨드만 있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예 유저한테 execute 시키면서 커맨드하고 오센티케이터를 줘요. 내가 사용하는 커맨드하고 오센티케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얘한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이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how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what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보기 제일 좋은가요? 제일 밑에 게 제일 보기 좋죠. 많이 안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로그인 여부를 아는 거는 유저 객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왜 로그인 여부를 지가 가지고 와서 로그인을 했으면 뭐라고 로그인을 안 했으면 뭐를 하고 이런 걸 하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텔 돈 에스크에서 에스크잖아요. 에스크. 예? 계속 그 내장을 까는 거죠. 상대방 내장을 가져다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로그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거 말고 다른 거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면 또 이 코드를 고칠 거예요 여기를? and 어쩌식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얘한테 그냥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야 뭐 해? 얘한테 뭐 해? what? 만 얘기하면 되지. 내가 how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왜 유저의 상태를 가져다가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유저 보러서 결정하라 그러면 되지. 예. 그래서 텔도네스크가 이제 나오는 게 다른 객체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객체의 상태를 내가 요구해서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코드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DAO나 리파지토리 이런 걸로 DB에서 다 데이터를 읽어와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 컨트롤러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DAO나 리파지토리한테 세이브하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컨트롤러나 서비스가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로직은 다른 데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체가 통으로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로직의 일부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씩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만 고치고 나머지 거 안 고치면 이제 그 다음번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파지토리에서 무슨 모델 객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걔한테 시키면 돼요. 내가 걔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한 다음에 걔 상태를 내가 변경하지 말고 보통 그렇게 해서 리파지토리에서 읽어온 다음에 유저의 뭐 아이디 읽어오고 패스워드 읽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밸리드한가 보고 그 다음에 뭐 걔한테 세트해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세이브랑 리드랑 세이브는 서비스가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루비의 레일스나 아니면은 뭐 스프링으로도 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리파지토리나 DAO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읽고 저장하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 읽어온 상태 가지고 뭔가를 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거나 상태 변경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는 그 모델한테 시키면 돼요.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잡해지고 그게 텔도네스크를 잘 따르면
예, 그런 로직이 되는 거죠. 텔도네스크가 CQS를 좀 더 강화하는 수단인 거예요. CQS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런 코드를 봐. 이게 CQS 위반이구나. 그러면 CQS를 준수하도록 만들면 텔도네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규칙을 텔도네스크를 잘 준수하다 보면 쿼리 메서드가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왜 없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쿼리 메서드는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뭐를 해라 라고 누군가 시키면 내가 그 로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죠. 그죠? 제어권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 상태를 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할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내 제어권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죠? 저 얘기는 그 얘기니까. 쿼리 메서드. 내 상태를 남한테 많이 드러내면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쿼리 메서드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얘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뭐 5.getX는 X, X.getI는 Y, Y.getZ는 Z, Z.doSomething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4단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5.doSomething은 어떻게 될까요? 5.doSomething은 Y.doSomething이 될 거예요. 근데 Y.doSomething은 Z.doSomething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프로퍼게이션이 될 거예요. 프로퍼게이션이. 이렇게 조그마한 래퍼 메서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커맨드 메서드죠. 쿼리 메서드가 아니고. 그렇게 조그마한 래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쭉 해서 내장을 까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내장을 깠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안 나오니까 얘기 드리면 얘는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얘가 x를 가지고 있구나. 이 함수는 이 로직이 있는 함수는 얘가 x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도 얘는 또 y를 가지고 있구나. 얘는 z를 가지고 있구나. z는 doSomething 할 수 있구나. 그 복잡한 걸 이 함수가 알아야 돼요. 시스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걸 이 함수가 알아야 되는 거는 좀 웃긴 거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이제 long chain of function 혹은 train leg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줄줄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이게 텔도네스크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모습이에요. 뭔가를 텔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ask, get 하고 있죠. 요것만 텔이잖아요. do something만. 나머지는 다 쿼리, ask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O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O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O는 다른 객체에게 텔하면 되는지는 안다. 그러니까 Y한테 O한테 누가 do something을 요구하면 X한테 do something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X를 구해서 Y를 구해서 Z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청이 처리되기까지는 전파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O의 do something이 콜 되면 테스트할 때 X의 do something이 호출됐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걸 유닛 테스트 하려면 X도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되고 Z도 있어야 돼요. 이 테스트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X는 O를 테스트할 때 X는 모킹을 할 수가 있어요. 목 라이브러리를 써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X, Y, Z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얘를 모킹하기 위해서 Y를 모킹해야 되고 Y를 모킹하기 위해서 Z를 모킹해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테스트 해야 되는 라인은 한 3줄인데 디펜던시 관리하는 라인은 뭐 한 8줄 정도가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CQS를 극단적으로 보면 텔도네스크를 준사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텔도네스크가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로우 디미터, 로우 데미테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함수 하나가 시스템 전체 객체들 간의 내비게이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를. 이런 식으로 O는 X를 알고 X는 Y를 알고 Y는 Z를 알고 Z가 do something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는 거죠. 한 라인의 코드가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지식이고
함수가 너무 많은 의존성을 갖는 거죠. 이 함수는 O가 변경되거나 X가 변경되거나 Y가 변경되거나 Z가 변경되거나 두 썸씽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변경되면 얘는 변경이 돼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함수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해야 되는 함수가 너무 많은 걸 알면 안 되니까 아주 제한된 것만 가져야 한다. 여기라고 있고요. 객체는 요청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바로 자기한테 이웃한 객체한테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객체의 또 다른 이웃한 객체, 또 다른 이웃한 객체 걔들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우 디미터는 이렇게 그 공식이 있어요. 예, 도네스크를 안 하는 공식. 요런 객체들의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다. 자기 펑션의 파라미터로 전달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펑션 내에서 로컬하게 지역적으로 생성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필드로 선언된 객체 호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역 객체. 근데 이전 메소드의 호출로 얻은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예, 이걸 따르면 이제 로우 디미터르 규칙을 준수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텔도네스크를 준수하는 거고 그러면 또 시퀘스를 준수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스크 하는 대신에 텔 하면 이제 뭐 서라운딩 주변에 있는 객체들과 디커플링 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에스크를 하면 내가 내 이웃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또 이웃하는 객체, 또 이웃하는 객체, 또 이웃하는 객체를 계속 줄줄이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이 커플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내가 테라면 내 이웃하는 객체한테 뭐 해줘라고 하는 것까지만 한다면 나는 걔하고만 의존성을 갖고 나머지 애들하고는 디커플링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 해보고 반응 좋으면 다음에 한다는 그 레거시 거기에 보면 레거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거는 의존성을 끊는 기법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존성을 끊어서 테스터블하게 만들고 클린하게 만들 거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존성이 이렇게 막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어가는 거는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CQS, 로우 오브 디미터, 텔도네스크 이걸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리 리턴즈 이거는 보면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보면 네임이 이거이면 true, 그 다음에 이거이면 true. 이런 거는 얼리 리턴이나 가디드 리턴, 가디드 리턴이라고 가디드 컨디션이라고 보면 이제 그 웹에서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펑션을 보면 어떤 사람은 if, else에서 if에서 할 일 다 하고 else면 리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뒤집어야 돼요. else를 먼저 나오게. 그러니까 조건문을 그 부정을 만들어서 리턴이 먼저 나오게. 왜? 함수의 끝까지 안 읽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리턴하는지만 보고 싶은데 if 문장을 다 보고 else 문장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특히 가드 조건 이거는 프리컨디션이 어떠한 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리턴이야. 뭐 바로 익셉션을 던져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런 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소드 내에서 리턴이 있다면 위로 나와야 된다. 근데 이런 것까지는 뭐 잘한 거죠. 잘한 거. 네, 이런 것까지는 잘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루프 중간에서 리턴하는 거. 브레이크, 그다음에 루프 중간에서 리턴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함수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중간에 리턴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아니고 얼리 리턴을 하거나 그런 브레이크 없이 끝까지 가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아마 펑션을 많이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죠? 중요한 거죠. 이게 막 꾸역꾸역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코드는 좀 뭐랄까 좀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은 오래 안 하셨어도 머리가 좋은 분들은 잘 하세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작성된 코드 라인은 그 코드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거라면 보통 1000번, 10,000번 정도 읽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드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뭐 강조하면 마틴 파울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숙련된 소프트웨어 공학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바바시가 얘기한 거는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내가 현업에서 그걸 써먹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반복이 됐을 때 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 이거 소용없고 꼭 내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 가지고 계신 케이스에 적용을 해보셔야 이게 이제 내 몸에 체득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많이 보면 기억나겠죠. 예. 근데 지루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이 동작하는 코드가 아니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러 핸들링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깃허브에 지금 제가 예제를 올려놨어요. 이건 스택을 TDD로 하는 거였는데 그 커밋 로그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서 에러 핸들링 하는 부분만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에러 처리를 스택이니까 이제 팝, 푸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팝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너를 반환하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될까요? 0을 반환하면 될까요? 네? 또 어떤 리밋이 있는데 뭐 푸시 메서드가 있는데 푸시 메서드가 성공했으면 true를 반환하고 뭐 실패가 일어났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이래야 될까요? 푸시가 만약에 true, false를 반환하면 시퀘스 위반이에요, 그죠? 푸시는 내부 상태 변경을 일으키잖아요. 스택이 하나 쌓잖아요. 그럼 보이드여야 돼요. 그죠? 팝은 쿼리 메서드예요. 그죠? 근데 팝이 마이너스 아무것도 스택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야 돼요. 0을 반환해야 돼요. 인티저 스택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0도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반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예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에라 코드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익셉션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익셉션 이름을 굉장히 재밌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캐패시티가 뭐냐면 스택의 용량이에요. 이거는 지금 팩토리 메서드죠. 팩토리 메서드여가지고 캐패시티라는 거를 인자로 받으면 스택을 반환하는데 캐패시티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스택은 있을 수 없잖아요. 0보다 작으면 일리걸 캐패시티라는 익셉션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보면 이 클래스 내에 이너 클래스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고 런타임 익셉션을 반환하고 있고 요게 요 두 개가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런타임 익셉션을 반환하는 거는 재밌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너 클래스로 익셉션을 정의한 게 약간 특이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읽기가 좋아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스택.점 오버플로우인데 스택.점 일리걸 캐패시티 그러면 스택 일리걸 캐패시티 익셉션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읽기가 좋다는 거예요. 스택 일리걸 캐패시티 익셉션 그러면 이상하죠. 일리걸 캐패시티 스택 익셉션 그래야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근데 오버플로우 익셉션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더 말이 되잖아요. 오버플로우 스택 익셉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다 스택.점 오버플로우, 스택.점 일리걸 그러는 게 더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읽기가.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이분이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참 읽기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익셉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바는 체크드 익셉션하고 언체크드 익셉션이 있죠. 근데 런타임 익셉션은 언체크드이고 그 다음에 익셉션은 체크드 익셉션이죠. 둘 간의 차이는 체크드 익셉션은 내가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언체크드 익셉션은 캐치를 안 해도 되죠. 예. 그리고 EJB나 스프링 컨테이너 같은 데서 디폴트는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면 롤백이고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하면 롤백이 아니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체크드 익셉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체크드 익셉션은 리버스 디펜던시를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었는데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걔를 던져야 돼. 걔를 스로우하게 생겼어요. 그런 서브 클래스의 메서드 시그니처가 변경되죠. 그럴 때 상위 클래스도 메서드 시그니처가 변경돼야 돼요. 그런
웃긴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모든 코드에서 여지까지 캐치를 안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코드가 다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서브 클래스에서만 익셉션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다른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까지 다 캐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삽질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체크 익셉션은 내가 던지는 사람은 되게 편해요. 트라이 캐치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예. 아주 더러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말씀은 체크 익셉션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아예는 좀 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명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내가 캐치를 해서 명확하게 할 일이 있어. 이 익셉션이 발생하면 3초간 슬립하다가 3초 후에 다시 리트라이 해서 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그거를 반복해서 3번까지 해보고 3번 리트라이를 3초간 단위로 해보고, 그렇게 총 4번이 실패하면 페일 로그에다 남기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요구사항이 없이 익셉션 나면 그냥 에러 페이지 보여주면 돼, 아니면 트랜지션 롤백 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스프링이 다 해주죠. 트랜지션을 롤백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러 페이지는 익셉션 리졸버라는 거에다 잘 정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 화면 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캐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체크 익셉션은 그 경우에 한번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캐치를 해서 명확하게 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릭 API 때. 저 사람을 못 믿어. 그래서 내가 런타임 익셉션 나면 나는 트랜지션 롤백 되고 에러 페이지로 가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는 그게 어떻게 동작할지 몰라.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체크 익셉션을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증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업로드 팜 라이브러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 체크 익셉션을 던지죠. 그리고 걔네들 보면 스태틱 메소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레거시 할 때 나오겠지만 굉장히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걔를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래퍼를 하나 씌워야 돼요. 래퍼를 씌워서 이 래퍼는 언체크드 익셉션을 던지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래퍼는 스태틱이나 싱글턴이 아니게 바꿔요. 그러면 얘한테 이 래퍼만 그 API한테 타이트하게 연관이 되지, 이 래퍼를 사용하는 우리의 클라이언트 코드들은 이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웹에 낼 때는 나도 되게 뭐랄까 엄격하게 체크 익셉션을 던지게 내고, 내가 그런 코드를 받았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거기다 한번 래퍼를 감싸서 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쓰면 그 코드를 사용하는 나의 모든 코드는 더러워져요. 네. 그 다음에 익셉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뭐 익셉션 클래스에다가 메시지라는 필드를 드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익셉션 다 프로퍼티스 그 메시지 파일을 넣어가지고 플레이스홀더 넣어가지고 뭐 이제 값이 들어가게 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게 제일 좋대요. 익셉션 클래스 이름만으로도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대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예를 들면 어떤 URL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웃링크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게시판은 폐쇄된 게시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게시판은 폐쇄된 게시판입니다 라고만 해도 된다면 메시지가 필요 없죠. 그죠? 타입에 따라서 그냥 그 메시지는 정해져 버리니까. 근데 요청하신 게시판 뭐뭐뭐는 폐쇄되었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언제 폐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플레이스홀더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서비스는 후자같이 그렇게 되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죠. 근데 미국 애들 서비스는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안 주죠. 그죠? 그냥 이거는 폐쇄된 거예요. 이렇게 해요. 걔네는 리두스 할 때 별 5개 중에 3개 반 뭐 이렇게 하지, 12,800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엄격하고 자세한 걸 고객들한테 주고 있고, 미국 애들은 그냥 되게 쉽게 날로 먹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따라서 메시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해지면 돼요. 근데 제일 나쁜 거는 클래스 자체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나빠요. 예. 익셉션 리졸버나 아니면 익셉션 메시지 핸들러 뭐 이런 애를 둬가지고 그 익셉션 클래스랑
메시지를 익셉션 클래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메시지에 플레이스홀더를 채워줄 영역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게시판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언제 폐쇄됐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익셉션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존재해야 돼요. 필드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익셉션 리졸버가 그 값을 가지고 실제로 화면에 구체적인 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커멘트는 커멘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커멘트를 작성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익셉션 메시지가 가장 좋은 거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코드가 다 설명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캐패시티가 0인 스택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캐패시티가 0인.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 새로운 익셉션을 추가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은 익셉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캐패시티가 0인 그 스택은 정말 익셉션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오류인 거야? 아니면 사이즈가 0인 스택이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사이즈가 0인 스택은 잘 정의된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시를 하면 오버플로가 일어나야 되고, 팝을 하면 언더플로가 일어나야 되고, getSize를 하면 0을 반환해야 되고, 뭐 EasyEmpty를 콜하면 true를 반환해야 되고, 뭐 이런 명확하게 정의된 행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현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행위가 있으니까 구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푸시, 팝, getSize, EasyEmpty 이런 데다가 맨날 if capacity equal 0이면 뭐 이렇게 다 넣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메소드가 추가될 때마다 그 로직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null 오브젝트 패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위한 패턴을 적용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올려놓은 그 GitHub에서 extract interface branch를 따면 거기서 이제 얘를 체크아웃을 하면 해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 이 스택이 있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로 사이즈 스택이라는 걸 만든다면 지금 원래 스택이 있잖아요. 원래 스택도 있고 제로 사이즈 스택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택에서 인터페이스를 추출을 해요. 그러면 이 스택은 사실은 보면 어떤 캐패시티가 있으니까 딱 그 캐패시티까지만 푸시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스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계가 지어진 스택,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름이 스택이라기보다 바운디드 스택, 이게 더 정확한 이름이고, 인터페이스가 스택이라고 이름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extract interface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rename original class and use interface where possib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를 bounded 스택이라고 바꿀래.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한 인터페이스를 스택이라고 할 거고, 지금까지 얘를 사용하던 애들을 얘를 사용하는 애들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바꿔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추출할 메소드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EasyEmpty, getSize, push, pop 이걸 추출하겠어 라고 해주면, 예, 이 바운디드 스택은 스택을 임플리멘트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스택은 이런 식으로 EasyEmpty, getSize, push, pop이 있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그 make가 있었거든요. 이 make가 바운디드 스택을 반환하는 거였는데 스택을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터페이스를 추출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는 애 중에 사이즈가 제로인 스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캐패시티가 제로이면 return new 스택을 하는데 얘들을 구현하면 되죠. 그죠? 제로 사이즈 스택이니까 EasyEmpty는 항상 true일 거고, 그 다음에 getSize는 항상 제로일 거고, 푸시를 하면 항상 throw new overflo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팝을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throw new underflo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스태틱이 아니어서 스태틱으로 만들어준 이걸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어나니머스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게 아니고, 얘는 제로 사이즈 스택이라는 이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move를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그러면 zero capacity step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렇게 추출이 돼요. 근데 얘는 여기 말고 별도의 점자바 클래스를 옮기고 싶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분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요. 지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추가할 때 먼저 원래 있던 거에서 인터페이스를 추출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특별한 케이스를 적용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게 스페셜 케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절차는 뭐 익스트랙트 인터페이스를 할 때 요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로 사이즈 스택을 이너 클래스로 구현한 다음에 걔를 외부로 추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너를 스택 널이 에라야? 라는 거예요. 스택이 엠프티일 때 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탑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탑은 빼내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탑은 맨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그 값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택이 엠프티일 때 탑을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 탑을 물론 이제 너를 반환할 수도 있어요. 너를 반환할 수 있는데 탑을 호출하는 사람들이 과연 너를 기대할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를 기대하면 항상 널 체크가 있겠죠. if 탑이 널이면 어쩌시고. 근데 그 로직이 굉장히 많은 곳에 퍼져 있을 거예요. 중복이 엄청난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너를 반환하는 거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이제 그 여러 군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널 반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죠. 널이 아니고 탑인데 사이즈가 제로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랬다면 empty라는 그런 익셉션을 던지는 게 맞겠다. 그냥 널을 그대로 반환하고 그 사람이 널이면 어떤 처리를 하게 하지 말고 널인 경우에 익셉션을 반환하는 게 맞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이 또 값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ind라는 게 있어요. find. 스택에 있는 엘리먼트를 찾는. 그래서 뭐 푸시 한 다음에 find를 하면 뭐 걔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을 푸시하고 2를 푸시했어요. 근데 find 2 하면 0이고 find 1 하면 1인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엘리먼트가 없을 때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익셉션을 던질까? 근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find가 실패할 거라는 거를 기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탑의 경우랑은 좀 다른 거예요. 탑의 경우는 그 실패할 거를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find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not found를 의미하는 어떤 값을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익셉션을 던지는 것보다. 근데 not found가 스트링의 인덱스 오브 메소드는 not found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 not found예요? 그게 애매한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nothing이 아니라는 거죠. nothing이 아니고 너를 반환하는 게 오히려 nothing에 가깝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ind 메소드가 있으면 찾지 못했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너를 반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게 약간 억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있었죠. 여기 보면 try 문장 안에 한 줄밖에 없죠. try도 once이야. 펑션 should도 once인 그랬는데 try도 once이야. 그러니까 try 안에는 한 문장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try 내에 함수 내에 try 문장이 있다면 try 문장이 변수 선언을 제외하고는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try 블락 안에는 한 문장만 있어야 된다. try에서 해야 될 일이 한 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줄은 extract 메소드를 해서 한 메소드로 추출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finally가 함수의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후에 어떤 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 다 extract를 잘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하나의 일만 해야 하니까 에러 핸들링도 하나의 일이다.
요 얘기. 예. 요까지 이제